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 들으면서 경제 시사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올해는 좀 공부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일단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 상황도 그리 좋지가 않은데요. 새해 첫날에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 명가량이나 줄어드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고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은 청년층이지요. 전체 구직 단념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게 바로 청년층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사회에 나와서 취업 고생 참 많이 했던 저도 오랫동안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처럼 어찌 보면 또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좌절과 어려움이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설 지나고 공공기관 비롯한 대기업들이 공채 시즌에 돌입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얼마나 좀 채용을 늘릴 것 같은지, 요즘 채용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먼저, 평소와 마찬가지죠. 오늘은이 아니라 경제 뉴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증시에 상장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우리 같이 덩치 큰 가치 많은 기업이 갈 자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으로 바로 갈래요. 마치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를 이제 미국 고등학교 가겠다고 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 상장하기로 했죠. 네, 12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다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보통주 수량이 얼마인지 공모 가격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 예상되는 기업 가치는 최대 한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조 원 정도 됩니다. 잘 되면? 네, 2014년 알리바바 그룹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IPO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아까 55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 시가총액이 약 6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상장하자마자 코스피 시총 국내 5위 수준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비슷한 유통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마트, 롯데쇼핑, CJ 대한통운을 모두 살 수 있는 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겁니다. 이마트나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생각할 거예요. 이따 문을 열리는 주식시장에서 아마 이 유통주가 재평가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피어 그룹과의 비교가 중요하잖아요. 예. 쿠팡이 이 정도 받았으면 우리도 더 받아야지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쿠팡의 경쟁사이긴 한데 네이버 쇼핑이 있으니까 경쟁사인 쿠팡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해서 돈을 가져오면 그 돈으로 이제 이런저런 또 마케팅도 하고 할 테니까 악재는 악재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 입장에서 보면 야, 쿠팡은 저런 끼인데 우리는 그래도 검색도 있잖아. 뭐 웹툰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주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하기 쉽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쿠팡은 아직 적자죠. 작년에만 해도 뭐 5천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는 하던데 네. 어떻게 55조 기업 가치 얘기는 나오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차라리 매출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거든요. 성장성. 네, 일단 시장 사이즈를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수익성은 나올 것이다라는 건데요. 하기야 고등학생한테 얘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제 이렇게 물으면 이상한 질문이긴 하죠. 네, 지난해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2019년에 7조 나왔거든요. 예. 91%나 늘어난 매출 규모입니다. 매출 성장세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2013년에 50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매출 1조 원대를 돌파했고요. 2017년에 2조 원대, 2018년에는 4조 원, 그리고 2019년 7조 원, 지난해는 무려 13조 원대 매출을 찍은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 규모가 보면 2016년에 약 5,600억 원 규모였는데 2018년에는 1조 1,400억 원까지 적자를 봤습니다. 예. 다만 이 적자 규모가 보면 2018년에 피크를 찍고 점점 줄어서요. 지난해에는 5,300억까지 감소한 거고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는 줄어드니까 요 최근 2, 3년간은 진짜 이 친구 열심히 했다. 네, 맞습니다. 거죠? 적자가 5천억 원대인데요. 이게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비용으로 5천억 원 정도를 추가 지출했대요. 예. 그러면 사실 올해는 영업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쇼핑 괜히 더 많이 했으니까 한번 인터넷 쇼핑 맛을 들이면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가 하긴 그렇기도 않거든요. 해요. 게다가 이제 기업 가치를 더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쿠팡 고객층인데요. 쿠팡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활성 고객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500만 명입니다. 음흠. 1년 전보다 25% 늘어났고요. 예. 4,8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한국 인터넷 쇼핑 인구의 30% 정도가 다 쿠팡을 이용해 본 겁니다. 음흠. 게다가 이들의 1인당 순 매출이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약 28만 원인데요. 1년 전보다 59%나 늘었고요. 봐요. 점점 더 인터넷 쇼핑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예. 특히나 2,900원을 내는 쿠팡의 유료 회원제가 있습니다. 로켓 와우 가입자가요. 지난해 4분기 이들 고객의 3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유료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적자 내고 있는 것만 말고 생각하면 야 이게 참 사업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리고 장도 좋으니까 딱 이때가 상장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국내가 아니라 미국 증시 상장을 택한 이유는 이제 시장 규모가 그쪽이 더 크니까 똑같은 회사라도 거기 가면 더 기업 가치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여기처럼 지금 적자 내고 있는 회사 이런 경우는 특히 네. 스토리가 잘 팔리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투자 규모를 대규모로 모을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다 모이니까요. 실제로 대부분 투자를 글로벌 펀드에서 쿠팡이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누적 적자가 4조 원을 넘겼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닥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이어지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쿠팡은 관리 종목 지정 대상 회사였다는 거죠. 상장했다가도 잘못하면 퇴출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성적표인데 네. 상장은 아직 아예 뭐 생각도 못하고. 네. 근데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서야 결국 돈을 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다려줬다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차등 의결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과 그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달라요. 의결권 측면에서는요. 예. 저는 한 표를 행사하지만 김 의장이 보유한 주식은 한 주당 29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는 주식 시장인 미국으로 갈 유인이 충분했다. 네, 맞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뒤에서 웃고 있겠군요. 네, 사실 쿠팡이 2018년에 조단위 적자를 내면서요. 손정희도 물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투자로 3조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기업 가치를 이제 55조로 하면 한 2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이제 회수하게 됐습니다. 예. 대박이 난 거죠. 이 손정희 그룹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이 쿠팡 기업의 한 37% 정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요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 펀드가 한 투자 금액의 7배 수준으로 차익만 17조 원에 달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또 약간 눈여겨볼게요. 쿠팡 직원들한테도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상장하면 우리 사주 등등으로 해서 직원들도 돈 좀 만지긴 하는 건데. 네, 우리 사주가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라 아예 프런트 라인에 있는 직원들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쿠팡 주식을 나눠주겠다라고 했어요. 보너스로 네, 1인당 그러니까 얼마쯤 돌아갑니까? 약 이거 직원들 다 감안하면 평균 200만 원인데요. 이게 기존엔 없던 일입니다. 사실 자사주를 들고 있는 직원들 말고 예. 교회 직원들한테 이렇게 보상 정책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거는 그래도 뭐 그래도 좋은 소식이다 싶긴 한데 하나 좀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예민한 얘기가 하나 또 연휴 사이에 나왔어요. LG와 SK가 사실은 배터리의 이 기술 특허, 영업 비밀 침해 이걸 가지고 좀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 법원이 SK가 많이 잘못했다. 많이 잘못했다고 손을 들어줬어요. LG가 억울하다고. 네. 그러면서 SK 배터리는 이제 미국에서 팔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그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선택은 뭐냐가 나올 수 있죠. 예.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가장 SK 이노베이션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요, 이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 근데 사실 문제가요.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미국 공익을 위해서거든요. 공공의 이익. 그런데 이미 그 판결 때요. SK 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납품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폭스바겐과 포드의 일부 전기차 기종에 대해서는 2년, 4년간 배터리 납품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부분, 미국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죠. 예. 게다가 영업 비밀 침해 관련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가능성이 낮은데 다만
SK 이노베이션이 기대하는 게요. 미국 정치권에서의 요구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K 공장 문 닫아야 되는데 조지아주에 저 공장 기껏 만들어놨더니 네, 자꾸 맞습니다. 문 닫으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돼? 라고 네. 조지아주에서는 얘기하겠죠. 무려 3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음. 두 번째가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끝까지 한번 법원에서 싸워보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합의를 하는 건데요. 예. 문제가 SK 이노베이션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를 물어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LG 쪽은 2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의금으로. 네, 이미 ITC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서 예. 그 글로벌 증권사에서는 한 5조 원 정도로 합의금 금요를 보는 상황이라서 이 간극을 좁히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죠.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팔고 있는데 같은 모델인데 가격을 한 480만 원 정도 인하를 했어요. 네, 왜 했나 봤더니 6천만 원 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적게 주는 문제 때문에 그럼 우리 그럼 6천만 원 이하로 낮출게 이랬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모델 3 롱 레인지인데요. 이게 예. 기존에는 6,47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999만 원을 바꿨어요. 지난달에 정부가 올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딱 그거 맞춰서 한 거죠. 테슬라 이 회사의 차는 3천만 원으로도 낮추고 그 대신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 3천만 원 내야 자동차가 굴러가게 해줄게.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니 참 차값은 왔다 갔다 하기 충분하기 쉬울 텐데.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최봉수 씨가 대출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자주 듣는데 집 살 때는 대출 받아서 사는데 왜 주식 살 때는 대출 받아서 사면 안 됩니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집은 대출 받고 사도 괜찮은 이유가 집값은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 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반토막이 나더라도 은행에서 당장 빌려간 돈 갚으러 오세요. 이제 이렇게 독촉을 하지는 않죠. 이자만 잘 낸다면. 그런데 주식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며칠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요. 좀 더 자주. 반토막이 나면 주식은요. 얼른 돈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주식 살 때 돈 빌려서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결국 반토막 난 주식을 이제 팔아서 반토막 난 가격에 팔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아까 대출 끼고 샀다가 반토막 난 아파트는 당장은 돈 갚으라는 전화를 안 하니까 일단 기다리다 보면 또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되는 건데 주식도 반토막 났다 좀 기다리면 다시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토막이 나면 돈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오고 돈이 없으면 그 반토막 난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좀 있다가 주식 가격이 회복을 하더라도 나하고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식이나 아파트나 다 자산이고 대출 끼고 사는 건 둘 다 위험하기는 한데 집은 계속 기다리고 버틸 수 있지만 주식은 위험해지면 하필 위험할 때 팔아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집은 대출 받아서 사더라도 주식은 대출 받은 돈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조언들을 자주 하는 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한동안도 계속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번 설날에는 취업 준비생들 혹시 만나셨으면 취직은 어떻게 되고 있니? 이제 이런 질문 안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설 끝나자마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공채 시즌에 돌입하기는 했는데 상황은 꽤 좋지 않다고 해요. 채용 시장 상황 늘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한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최악의 고용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이건 취업 준비생들을 본 통계는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네. 취업자 통계이긴 합니다만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느껴지는 체감 상황도 그리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IMF 세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겪었던 실업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년이 훌쩍 지난 현재 또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웠던 비교적 단기였던 IMF 위기와 달리 코로나는 특히 청춘들의 일자리를 오랜 동안 더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 그 산업구조 변화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취업, 주택, 출산 등 청년 정책에 장기적인 처방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구조 변화가 취업 시장에 미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으로의 이제 전환들이 되고 있으면서 예. 기존 일자리들이 이제 소멸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기업들은 안 뽑는다 일단. 네, 안 뽑기도 하고 로봇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존의 청년들의 그 직업이나 취업 분야였던 그 분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공채하는 기업들은 이제 슬슬 지금부터 뽑기 시작하는 거죠. 봄까지. 그렇죠. 네네. 그럼 대개는 계획이 나올 텐데 지금쯤 나와 있습니까? 올해는 조금 이제 그 이상 감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정기 공채를 한다고 하면 봄, 가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고 봄이면 3, 4월에 이제 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좀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채용을 이제 미룬 업체들이 1, 2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뽑는다. 네, 지금 그 거의 반 정도가 지금 1분기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채용 계획의 반이. 그래서 지금 취준생들이 그 좀 집중해서 그 응시를 해야 하는 시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좀 빨리 시작하는 취업 시즌이군요. 공채 설 시즌. 연휴도 잘 못 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하는 규모는 지난해 못 뽑은 것 때문에 또 빨리 뽑거나 많이 뽑거나 하면 좀 작년 상황보다는 좋습니까? 네, 그러면 좋겠지만 네, 금융이나 뭐 GDP 고용 순으로 이제 이게 회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이 회복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지난 12월에 인크루트가 기업 705곳의 인사 담당자에게 올해 한 명이라도 신입사원을 뽑을 것인지를 이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응답 기업의 38.7%만이 그러겠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지지난해죠. 41.2%보다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좀 많이 줄고 시즌은 조금 앞으로 당겨진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3곳 중에 한 곳 정도만 신입사원을 네. 뽑는다는 뜻입니까? 네네 그렇게 확정을 지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남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경기 상황을 보고 더 뽑아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현재 응답 당장은.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 청했을 때 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상황이 이제 공채로 대규모로 뽑아서 연수하고 하는 건 그런 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하나하나 이제 필요할 때마다 경력직으로 혹은 뭐 수시 채용으로 네네. 뽑는다는 건데 네. 그 상황이 좀 이제 어떻게 뽑는 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은 해주신 바 있습니다만. 대졸 공채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취준생의 혼란도 좀 시장에 많이 가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입을 뽑는 이제 그 시점에 그 변화가 온다는 건데 1년에 2번을 뽑는 게 아니라 예. 수시로 뽑는다는 거예요. 신입을. 그래서 뽑기는 하되 수시 채용으로 많이 전환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입을 수시로 뽑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IMF 때 이 경력직들은 이미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전력을 그때그때 뽑아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신입을 경력처럼 수시로 뽑는다는 거는 준비된 신입을 뽑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공고들을 이렇게 신입 공고들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 인턴 모집이 꽤 이제 늘어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채용 연계형 인턴입니다 이런 공고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수시 채용을 하다 보면 예전처럼 대규모 공채 방식의 전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인턴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일해보고 뽑겠다. 그렇죠. 이게 신입들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긴 한데 가장 긴 면접 형식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인턴 기간이? 보통은 3개월을 제일 많이 하는데 길게 하는 곳은 뭐 6개월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보통은 이 인턴은 일을 시작하면 대개는 취업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경쟁률이 치열해요? 뭐 참고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공채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신입사원의 70% 이상을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선발한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한 30-40%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치열하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10명을 뽑아서 한 7명 정도만 합격시키는 게 네, 네.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중소기업이라도 다니고 있는 게
네. 이제 수시로 채용하는 인턴 응모할 때 이력서에 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고 하니까 낫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통 조언하십니까? 아니,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격려해서라도 이제 원하는 이제 일자리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채용을 줄이는데 중소기업이 채용을 늘리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올해 그 신입의 채용 계획을 물어봤을 때 그 응답의 그 규모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이제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도 가서 일을 해봐, 이런 조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선배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네. 중소기업들은 또 사람 못 뽑는다는 중소기업들도 계속 있는 듯해서요. 네, 그게 이제 신입과 경력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예. 중소기업일수록 즉시 전력이 더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수나 교육의 이제 시간조차도 충분하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예. 예, 중소기업일수록 신입에 대한 그 이 선호가 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은 신입을 거의 안 뽑는군요, 오히려. 네네, 덜 뽑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야, 뽑아도 금방 나갈 거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겠죠. 네네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은 올해는 좀 늘어납니까? 아니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한동안 그 기사에 작년 공공기관 그 신규 채용이 재작년보다 이제 줄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계획대로 진행된 거고, 작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계획이 27,490명이었어요. 근데 예. 저희가 최종 집계를 해보니까 목표치보다 그 더 뽑았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고요. 올해는 조금 더 상회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기간 자체도 상반기에 한 45% 정도를 소화하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그 취준생들은 좀 집중하셔서 공공기관의 기회들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공공기관 공기업들만 좀 더 뽑는군요. 네, 대졸, 특히 이제 대졸 신입들이 갈 만한 일자리의 기회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3만 네. 명 정도. 네네네. 취업 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대졸만 하면 어느 정도 되죠? 매년 한 3, 40만 정도가 신규로 배출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쌓여 있는 분도 있으니까. 쌓여 있는 이제 그 취업 재수생분들 뭐 이렇게 하면 100만 명이 훌쩍 뭐 넘어간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4차 산업 일자리들은 그나마 좀 생기고 있으니까 네. 이런저런 소프트웨어 다루는 법이나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공부해야 된다. 네네네. 그 말씀 여전히 그거 유효한 거죠? 네, 유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